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기 있게 취임하자마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시애틀에 있는 한 연방 판사가 이 부분을 중지시켰고, 결국 이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전 주마다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항소법원이 몇 개 주를 묶어서 있습니다. 2심이죠. 여기서 반이민 행정명령 중지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효력이 중지된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항소심은 이런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이 중단되면서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항소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요. 애초에 시애틀 연방법원, 지방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을 한 데 대해서 항소한 거죠. 미국의 이 연방법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별로 법원이 있고, 중요한 헌법과 관련되는 가치나 이런 부분은 연방법원에서 다루는데, 연방법원이 주별로 지방 연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몇 개 주를 묶어서 주요 도시에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전에서 트럼프가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영주권자, 이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평등, 이런 부분을 트럼프의 명령이 위배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이후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에서는 진보 보수가 4대4로 맞서고 있는데,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법관으로 이렇게 임명한 보수 성향의 한 판사는 아직도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공방이 끝나려면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이를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무익한 조치를 해서 시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본인이 이런 결과가 오더라도 자기가 말한 내용을 밀고 가겠다. 즉 반이민을 이렇게 관철시켜서 1차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외국 노동력의 값싼 노동력에 이렇게 유입을 막겠다라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미국의 안보를 두텁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트럼프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베가요, 트럼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매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가끔씩 이렇게 남하고 협상을 할 때 보이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요, 생각보다 더 큰 걸 줘버리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한테 아주 필요한 부분을 얻어냅니다. 일본의 이 20년 경제 불황에 그리고 버블 붕괴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87년 플라자 합의, 즉 일본의 엔화의 환율을 이렇게 강세를 가져오는 환율, 지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당시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 일본은 무역 흑자를 얻고 있었는데, 나카소네와 당시 레이건이 만나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엔화의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매우 고엔화 쪽으로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경쟁력이 좋아졌죠. 그때부터 일본은 수출보다는 내수, 또 부동산 이런 쪽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버블이 붕괴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본이 얻은 것이 뭔가 하면 핵에 대한 재처리, 그리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비, 이런 부분들을 미국으로부터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에서 전범 국가로서 핵무기를 2방이나 맞고 항복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근접해가는 핵 제철이나 그 다음에 핵 고속 정식로를 이렇게 허락받은 부분은요, 당시 굉장한 성과였죠. 자, 이번에 이 아베는 많은 보따리를 갖고 갑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교포죠. 향후 4년간 미국에 57조 3,10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미국 통신기업 T-모바일을 인수하겠다. 샤프 전자회사죠. 미국에 8조 1,600억 규모의 LCD 공장을 만들겠다. 도요다 향후 미국에 5년간 11조 4,6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공장을 현지에 짓겠다. 그리고 철도회사죠. JR 도카이 동해라는 회사죠. 동해철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이 동해철도회사의 지금 추진 사업인 댈러스에서 휴스턴까지 고속철도 투자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요, 미국에는 지금 고속철이 없습니다. 진짜 고속철이 필요한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같이 이렇게 짧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같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 고속철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동안에 철도가 민영철도부터 복잡하게 회사별로 얽혀 있어가지고 철도를 통일하지 못함으로써 고속철을 못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고속철에 대한 자본을 투자할 회사가 없어서 이 고속철도 사업이 진전이 안 됐는데, 이 일본이 오래전부터 미국의 남부, 즉 댈러스라고 그러면 텍사스 달라스 아닙니까?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 텍사스의 그 휴스턴이라고 하면 텍사스의 유명한 이 제일 큰 도시지 않습니까? 우주와 다음에 이 오일 쪽으로도 유명한 이 도시 간의 고속철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일본의 신칸센이 들어가겠죠. 그럼 미국이 앞으로 철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철도를 놓는 일은 어마어마한 토목 건축 공사를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히 글라스는 멕시코 자동차 유리 공장을 백지화하고, 만드는 걸 백지화하고 미국에다가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따리를 갖고 가서 그 1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 내부의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미국이 지금 인프라가 낡아가지고요, 산업 경쟁력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철도망, 다리부터 이런 걸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본은 오히려 사업 기회를 제일 우선으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매우 튼튼히 하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겠죠. 근데 한국은 오늘 뭐 한국이 충분한 분담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돈 몇 푼 덜 주느냐 더 주느냐에 고집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지금 기능 자체가 정부 내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아베,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오는 아베와 저거 나라 정부가 지금 위태위태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 한국과 돈 좀 내놔라 할까봐 미리 엄살 뜨는 한국, 또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도 공짜로 하겠다라는데 그것도 지금 뒤집겠다라는 대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얼마나 격차가 있겠습니까? 일본 언론은 아베가 트럼프의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겠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구 리조트라는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까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를 친다는 겁니다. 작년에 아베가 일제 골프채 혼마를 갖다가 선물한 바 있죠. 자, 그걸로 골프를 친다라고 하는데요. 참, 그래서 트럼프가 답례 차원에서 라운딩을 한다는데 골프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두터우니까 하는 거겠죠. 일본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정기적으로 경제회담을 둘이서 열자로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미 정부와 의회 고위급 이어서 주한미군 사령관까지도 진지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북타격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새로 임명될 미국 국방 관련 이 강요들 질문에서는
청문회에서 질문 형식으로 아예 북한을 공격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안보 라인에는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몰래 미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도 어려울 거고,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 대피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이 북한을 족집게로 타격할 만큼 그런 정보가 충분한가, 또 북한이 타격을 당했을 때는 그 보복을 한국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행되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소개했던 미국의 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의 연구소 간의 이 회의에서요,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면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한국의 학계 인사는 야당 의원을 만났더니 워싱턴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 사드 팔려고 정신이 없죠. 그리 말하더라. 미중 간의 균형 외교론이 대두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 중국 중간쯤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미국 측 창석자가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말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가 갈등을 겪은 경험이 되살아난다.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동북아 균형자라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에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천 영종도 개발이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한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미국 한미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가 있는데 그때의 악몽이 생각난다라는 이야기겠죠.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할 만한 무게가 한국에는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미국 인사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꼴값 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그럴 만한 지금 가치나 무게가 되느냐는 거죠. 다른 미국 측 참가자는 문재인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가 한미와 한중 간의 동등한 관계를 주장하면 한국이 중국에 편향된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한국과 중국은 동맹이 아닌데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하면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직 한국 외교 당국자는 균형 외교를 잘못하면 미중 양쪽에서 다 비판받고 버려질 수 있다. 한국이 중국에 다가가면 동양적 관점에서 배신자인데 중국인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겠느냐. 미국 측 인사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금 나토하고도 EU하고도 동맹 별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동맹의 가치, 미국의 공약,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어서 향후 한미관계 관리를 매우 조심해야지 지금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변도에서 탈피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한국 측 참석자의 발언에 대해서 그 길을 절대 가지 마라. 중국은 한때 한국을 지도에서 지우기로 결의했던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